자, 이제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글로벌 이슈 체크. 오늘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와 함께 할 텐데, 이분은 사실 저랑도 다른 곳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었고, 저도 워낙 이분의 방송을 즐겁게 봅니다. 이분 제 방송 업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1시간을 줘도 부족하다. 그런 분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셨어요?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희 언제였었죠? 거의 한 방송 같이 한 거요? 그거는 한 3년 됐던 것 같고. 코로나 전 제가 홍콩으로 가기 전에. 아, 그렇죠. 그리고 식사는 한 6개월 전쯤이었었나?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그 정도 됐었고요. 시간이 빨리 갑니다. 이렇게 연락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그동안 많이 빼먹어가지고. 아, 그래요?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중국인데 중국의 무엇을 얘기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제 중국 관심들이 조금 있으세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마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어서 중국을 저희가 또 중국증권사잖아요. 저희가 네. 맨날 미국만 얘기하니까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을 올해 이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누구나 그렇겠지만 그래서 올해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이유 한 5개 정도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어떤 섹터가 좀 좋을 건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뭐 ETF를 통할 것이냐, 상품을 통해서 통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오늘 아침에 IMF 어제였었나요? IMF 뉴스 보면서 사실 IMF가 약간 작심하고 너희 5년 후에는 힘들걸? 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저는 보였었거든요. 그때 5년 후에 뭐 4%도 안 될 4%? GDP 성장률 네. 이 정도 될 거다 하면서 근데 그건 5년 후고 네네. 지금 당장은 문 열리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기대감이 큰 건 사실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GDP 성장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GDP 성장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중국 GDP 성장률 3% 나왔습니다. 이제 목표치를 제시한 것 다소 못했죠. 근데 네. 이제 주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이제 제로 코로나. 이제 워낙 강력하게 제시를 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부동산 지표도 올라오지 못하면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까 GDP 성장률 말씀하셨는데 사실 GDP가 고성장하는 시기는 이미 중국도 지났죠. 그래서 네. 항상 이제 매번 이야기하는 것이 질적인 성장에 이제 뭐 하겠다, 뭐 집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다 드리는 말씀의 말미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GDP 성장률이 고성장이 끝난 상황에서는 사실 그냥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섹터 투자로 하는 것이 낫고 이제 액티브 투자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이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올해 이제 GDP 성장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5.5%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소 5.5%인데 그 이상 달성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골드만삭스 이거 할 거 없이 글로벌 IB들도 다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요. 5.5% 이상으로 잡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5가지 정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소비, 그리고 통화정책 쪽, 그리고 이제 환율 이렇게 5가지 정도가 될 텐데 이 5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왜 좋게 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부터 보면요, 이제 부동산은 워낙 중국이 뜨거운 이제 감자였었죠. 이제 다들 관심이 많을 거예요. 뭐 홍다 사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근데 요 지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중국의 30개 도시 주택 거래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제 주요 도시의 거래 면적, 이제 뭐 주택 시장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게 보시면 초록색으로 친 데를 보면은 작년에 오르다가 확 꺾였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부동산이 이제 중국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던 시기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완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뭐 취득세도 면제해주고 좀 많이 좀 뭐 활성화 시키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뭐 부동산을 도박처럼 투자하지 말고 사는 거 거주 위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했었죠. 근데 이게 포커스가 소비에 좀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취득세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건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뭐 대출을 좀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지 않잖아요. 지금도 저희가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막 달려드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좀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6월달에 이제 갑자기 확 꺾였냐라고 보면은 이게 중국 전국적으로 보이콧이 좀 발생했습니다. 모기지 상환 보이콧인데 이게 작년에 이제 막 시끄러웠죠. 이게 왜 그랬냐면 중국은 우리나라는 이제 분양을 받으면 대부분 뭐 1차 분양 대출 받아서 내고 뭐 2차 이렇게 내잖아요. 근데 중국은 워낙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납부를 했어요. 애초에 분양을 받으면 전체 금액을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납부를 했거든요. 아, 그래야 나중에 가격 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덜 오르고 뭐 떨어지고 이런 걱정이 없다 보니까 아예 한 번에 하는 이런 게 관례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몇 억씩 하는 자금을 한 번에 냈는데 이게 개발업자들이 작년 상반기에 계속 개발을 하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네네. 그때 기억하시는 헝다 사태 뭐 네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왜 발생했냐? 그 앞으로 넘어가면 뭐 3 레드라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부채 규제들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부채 규제를 애초에 왜 했냐면은 부동산 시장에 과열도 있는데 개발업자들이 돈을 한 번에 받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에스크로 계좌에 딱 얌전히 놓았다가 네네, 그랬죠. 이제 또 하면은 문제가 전혀 없는데 네네. 이게 뭐 규제가 허술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또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레버리지를 쓴 거예요. 그 돈 지금 쓰면 안 되는 그렇죠. 돈인데. 그거를 관리가 허술하다 보니까 네네. 꺼내가지고 또 땅을 사서 또 개발하고 요게 계속 누적이 됐던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3 레드라인 정책 뭐 이런 것들로 규제를 강하게 하니까 부채 같은 거 더 이상 돈을 빌리고 이렇게 못하니까 개발업자들이 멈춰버렸던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모기지를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짜증나잖아요. 내가 집을 샀는데 네. 멈춰 있어 이게 그쵸. 몇 달째 멈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 못 내겠다. 이게 되는 게 뭐 한두 건이면 문제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 지방 정부에서 이제 화들짝 놀랬죠. 네. 이거 부동산 정책을 선회를 해야겠다. 그래서 지방 정부에서는 이제 뭐 펀딩을 직접적으로 조달을 해가지고 개발업자한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에서 선회를 했어요. 네. 작년에는 수요, 즉 이제 그 수요 쪽에만 계속 이제 지원을 해줬다고 하면은 이제는 공급 쪽 개발업자 이런 데에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 뭐 나중에 말씀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중국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그 관련된 그렇죠. 이제 투자 전략도 있겠네요. 그러면? 부동산을 그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올라오니까 부동산에 투자하는 뭐 ETF나 이런 것도 괜찮은데 네. 사실 그거는 좀 단기 투자기도 하고 그 시점을 맞춘다는 게 쉽지 그쵸. 않아가지고 네. 그거를 좀 권하진 않아요. 뭐 결국은 여러 가지 근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다시 그 공급한다. 그러니까 건설한다. 네네. 인프라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다른 것- 민간 쪽이니까. 민간 쪽이니까 인프라는 좀 다른- 사실 이제 공공 인프라도 있고 뉴 인프라도 있는데 인프라가 얘기 나온 김에 네네. 이제 인프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작년 GDP는 그냥 인프라 투자 다 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네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 락다운 너무 심했으니까 소비도 뭐 거의 없고. 그쵸. 근데 이제 이 인프라가 뭐 지방 정부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나와서 한번 작년 이제 시황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은 지방 정부들이 미국처럼 딱딱 떨어져 있잖아요. 이 네. 지방 정부에 할당된 그 지방 정부 특수 목적 채권들이 있어요. 매년 발행을 해서 요 발행한 돈으로 인프라 투자하는 거거든요. 거의 뭐 80% 이상이 인프라 들어가니까 인프라에 들어가는 돈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중국 정부에서 작년에 부양을 해야 되니까 네. 급하게 1년에 1년에 그 정해져 있는 금액을 8월 달까지 다 발행을 하고 실행을 해라 이렇게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돈이 이제 전통 인프라, 뭐 이런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네. 하반기에는 뉴 인프라 쪽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뉴 인프라가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 헬스케어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한테 굉장히 익숙한 쪽이죠. 이런 쪽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올 하반기에도 작년만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프라 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갔다. 특히 뉴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헬스케어 쪽으로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소비 쪽도 세 번째인데요. 네. 소비 지금 뜨거워요. 굉장히 그 아무래도 이제 11월 달에 갑자기 제로 코로나 정책 포기하면서 이제 뭐 리오프닝 딱 하니까 선반영 돼 가지고 관련된 리오프닝 주식들이 쫙 올랐는데 거기 대부분 이제 소비죠. 소비 주식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이 됐는데 실적은 오히려 더 소비는 오히려 더 위축됐거든요. 왜냐하면 리오프닝 딱 되니까 지금 뭐 시쳇말로 13억 정도가 뭐 감염됐다. 네. 비공식적으로 뭐 이런 네네. 얘기를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코로나 걸렸어요. 그러고 뭐 이론상으로는 일주일 뒤에 격리 해제지만 일주일 뒤에 누가 회복돼가지고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저는 적어도 2, 3주는 좀 힘들었는데 대부분 2, 3주 뭐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도 뭐 좀 힘들다. 그리고 소비를 뭐 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습니까? 좀 힘들다라고 봤을 때 이게 12월 중순에서 말까지 해서 대도시는 이제 확진자 피크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춘절 이후에 소도시로 완전히 퍼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나오는 이제 뉴스들을 보면은 춘절 때도 많이 안 퍼졌다.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미 확진자 피크를 넘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비가 살아나는 게 이제부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중국 소매 판매 증가율 추이인데 초록색을 보시면 이게 작년에 한번 V자 반등한 적 있어요. 네. 그때 왜 확 꺾였냐? 상해가 락다운 하던 시기였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뭐 철장 같이 해놓고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소비가 완전 꺾였다가 이게 상해가 두세 달 만에 락다운 끝나고 나서 급반등했거든요. 저희는 이게 큰 그림으로 올 한 해 이제 소비랑 비슷한 행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올 한 해 동안에 이제 지금부터 해서 소비가 좀 크게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소비가 GDP에 이끄는 면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조정을 이야기하냐면 선반영이 좀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춘절 이후로 실적들, 잠정 실적, 올해 예상 실적 이런 것들 기업들이 이제 우수수 발표할 거거든요. 여기에서 다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 소비 안 좋겠지, 안 좋겠지. 근데 여기서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오는 기업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춘절 이후에 지금 중국 주식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비라든지 선반영됐던 쪽은 지금 차익 실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매수 기회로 참아도 되고요. 이런 것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차익 실현 같은 거 하셔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 소비까지 저희가 봤고요. 네. 통화 정책은 중국이 지금 완화적인 통화 정책 작년에 계속 썼거든요. 저희 올해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지금 중국의 CPI가 1.8% 나와요. 근데 작년에 3%까지 오른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다들 투자자들이 야 중국도 이제 금리 인하 못하네. 이제 그때 막 미국 8% 오르고 이러니까 중국도 영향 받는 거랑 따로 연다는데 아니네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중국 증시, 그러니까 CPI에서 CPI를 밀었던 제일 큰 요인이 돼지고기 가격이었어요. 네네. 근데 중국은 다들 아시겠지만 돼지고기 가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CPI에서 돼지고기 가격 단일 품목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3%예요. 이거 3% 별거 아닌데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단일 품목으로 단일 3%면 되게 큰 거예요. 그쵸. 그리고 뭐 중국집 가시면 탕수육 뭐 대부분 다 돼지고기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고기 소비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 가격이 중요한데 이 돼지고기 가격은 사이클입니다. 왜냐하면 어미 돼지가 늘어나냐 줄어드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또 아기를 낳고 예, 또 그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두수가. 작년에는 상승 사이클이었어요. 근데 이게 올 2분기부터는 하반기, 그러니까 하락 사이클로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체 수가 하락 사이클이라고. 결국에 예, 그렇죠. 이제 어미 돼지가 늘어난 거죠. 늘어난 것들이 이제 그 식육 돼지들이 그러니까 개체 이제 수는 늘어나는 과정이다. 그쵸.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에 부담이 많이 없어요. 올해도. 네. 그리고 물가가 CPI 하나뿐만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PPI 같은 경우는 중국이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수출이나 이런 거 많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글로벌 경기 올해 다들 뭐 경기 누가 호황을 다 이렇게 보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네. 글로벌 경기 좀 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PI도 부담이 없다. 그래서 CPI, PPI 둘 다 부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금리 인하라든지 완화적인 통화 정책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제 완화 정책 필 때 제일 많이 쓰는 수단이 이제 MLF, 그렇죠. LPR 이런 건데 요거 작년에 3번씩 인하를 했거든요. 네네. 특히 맨 위에 있는 초록색 요게 LPR 5년물인데요. 요거는 이제 주택 가격,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랑 직결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주택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거 이례적으로 3번이나 인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코픽스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 지준율 같은 경우에 지급준비율 같은 경우에도 2번 인하를 했는데 요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3개월 내에 한 번 정도 또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통화 정책은 완화 정책 상반되죠. 다른 나라랑. 그리고 이제 환율 같은 건데 요거는 이제 사실 달러가 작년에 피크를 기록을 했죠. 10월 달에. 그러면서 이제 10월 이후로 달러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다른 통화들은 대신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위안화도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안화 강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상반되기 때문이죠. 미국은 뭐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금리를 인하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했습니다.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 상으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경기 부양, 뭐 완화적인 정책 이런 것들로 가는 반면에 미국은 좀 아직까지는 타이트하게 고금리가 상당 기간에 이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런 걸로 봐도 이제 그 위안화가 좀 위안화가 세질 것으로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 유출입을 보면은 위안화가 얼마나 약해졌나 세졌나 이런 것 좀 볼 수 있는데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작년 10월 달에 거의 역대급으로 이제 월간이거든요. 외국인 자금이 역대급으로 월간 10월 달에 유출이 됐죠. 근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20차 당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실망했어요. 와, 야 이거 뭐 종신이네. 야 이거 뭐 후진타워 막 네. 쫓겨내고 막 종신이다 난리 났다 막 그러면서
그때 뭐냐 역대급으로 다 유출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홍콩 자산운용사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로드쇼 돌고 하는데 거기서 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전 세계 헤지 펀드나 뭐 이런 글로벌 IB들, 그러니까 자산운용사들 대부분 뭐 이제 ACWI라고 뭐 월드 지수나 이런 네, 것들 그쵸. 벤치마크 삼잖아요. 올 컨트리. 네, 거기에서 중국 비중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완전히 언더웨이트 해놨다.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줄여놨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11월부터 리오프닝 딱 하니까 그리고 이제 위안화 강세로 딱 돌아서니까 외국인 자금 들어오고 이제 증시가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언더웨이트 해놨던 이 자금들이 급속하게 쭉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정상화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미는 현상도 있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계속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네. 너무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뭐 댓글에는 오늘은 뭐 개그도 없는 글로벌 라이브다 뭐 이런 댓글도 좀 있고요. 이게 그 박상준 이사님의 말씀이 워낙 이제 그 논리적으로 탄탄하다 보니까 제가 뭐 중간에 끊질 못하고 계속 듣긴 했는데 네네. 그 저기 중국 투자는 특히 분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은 우리가 좀 펀더멘털을 밸류에이션을 측정하기 좀 어렵다. 사실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 과연 사망자가 몇 명이냐도 못 믿는데 그쵸. 기업의 펀더멘털 좀 하기 어렵다. 그래서 좀 위안화의 흐름에 맞춰서 투자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가 보이면 그만큼 투자를 하다가 위안화가 너무 좀 세진다 싶으면은 좀 고점 왔다 싶으면 좀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갖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네. 좀 강세로 가는 분위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 증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책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그 플랫폼 규제, 뭐 이제 사교육 규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중국 정부의 정책하고 반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힘들다. 그래서 정책이랑 매크로 환경을 분석할 때 정책 분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섹터를 선정을 하고 그 섹터 내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선택하는 거. 요게 좀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봐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네. 네, 맞습니다. 해주시죠. 예. 예. 그래서 작년에 어떤 섹터가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중국에? 중국에서요? 작년에는 딱 그걸 것 같아요. 진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인프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 주는 곳. 그쵸. 그거 뭐 말고는 그런 것도 좋았습니다. 예. 그거 말고 또 뭐가 좋았을까요? 요 표를 한번 보시면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 한번 여쭤보면은 뭐 여기 채팅으로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쭤보면은 뭐 IT나 뭐 이런 것도 여전히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석탄이 제일 좋았어요. 이 표를 보시면. 석탄. 예, 굉장히 의외죠. 석탄 섹터 지금 뭐 재생에너지 쓰고 뭐 다들 뭐 네. 화석에너지 안 쓴다고 하는데 석탄이 제일 좋았다고 다 네. 의외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석탄 섹터가 작년 상반기에 이게 중국에서 좀 과하게 네.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로 돌아서려고 완전히 뭐 화석 에너지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력난이 발생한 거예요. 상반기에. 네네. 그래가지고 석탄 섹터 굉장히 붐이었었죠. 아, 갑자기 많이 쓰고. 갑자기, 네. 근데 중반기가 하반기에는 왜 이게 지금 석탄 섹터 계속 왔냐라고 하면은 작년에 가뭄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또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네. 작년에 중국이 가뭄이 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 왔냐면 사천성 쪽에 왔어요. 네네. 그 산샤댐 있는 네. 쪽에.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그 전해 산샤댐 무너진다 막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서 네. 그때 막 인터넷에서 막 분석해가지고 산샤댐 무너졌을 때 한국에 어디까지 올까? 부산 앞바다까지 온다 뭐 이런 것들 막 얼핏 돌고 봤던 것 그랬었어요. 같아요. 네. 그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산샤댐 무너진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 해에는 산샤댐에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아. 이게 사천성에서 중국 전역에다가 되는 이 수력 에너지 쪽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뭄이 생겨 보니까 수력 에너지 못 돌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석탄으로. 네, 또 석탄이 하반기에 올라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사실 우리가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섹터들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하는 것들이 쉽지 않아서 상품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그건 뒤에 가서 자세히 한번 네네. 말씀드리고 그 작년에 그 가치주가 제일 선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주, 뭐 이제 IT 기술주가 좀 부진했죠. 근데 저희는 올해 요게 상반되게 기술주가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요거는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도 네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미국하고 마찬가지로 중국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 투자 포인트 5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작년 5월에서 6월에 중국 증시
증시가 많이 오른 시기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그때 유동성 장세였었거든요. 돈이 많이 풀리면서 올해는 작년만큼은 유동성이 있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큰 그림에서 GDP 성장도 마찬가지고 네. 올 한 해만 봐도 이제 유동성이 좀 그렇게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지수 접근보다는 섹터별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 첫 번째 투자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신시대 5대 테마라는 게 있어요. 20차 당대회 때 3년임 종신 이거 말고 네. 거기서 뭐 얘기하는지 보신 분들이 있다가 하면은 기억하실 텐데 5대 테마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첨단 제조업, 헬스케어, 신에너지, 국산화 대체, 방산 요 5개거든요. 요거가 중국은 향후 그러니까 집권을 할 때마다 10년 동안 본인이 미는 섹터가 있어요. 그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 5개 섹터로 10년 동안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5년 연임했지만 후보를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정도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네네. 요쪽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아까 부동산 말씀하셨는데 부동산 쪽에 지금 공급 쪽도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동산 밸류 체인 이런 쪽이 단기적으로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런 거를 팔로우하기 쉽지가 않으시니까. 그쵸. 네. 그리고 이제 투자 스타일도 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소형 성장주 이런 쪽이 올해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신시대 5대 테마랑 연결이 돼요. 근데 이제 그 기술주라고 하니까 그냥 알리바바, 텐센트 여전히 이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많으실 텐데 그것보다는 이 국산화 대체나 첨단 제조업들은 중소형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좋을 것이고 이런 기업들과 직결되는 시장이 있어요. 그 과창판, 창업판이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들어야겠네요. 사실 지금 첨단 제조업, 헬스케어, 신에너지, 국산화 대체, 방산 이거 해도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뭐 중국에 자주 투자해 보셨던 분들은 딱 보면 아 이거 뭔데 알겠다 그쵸.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거리가 가깝지 않으신 분들은 그래서 뭐라고 그쵸.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는 뭐에 투자해야 될지 네. 마지막 5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뉴인프라 쪽 아까 제가 올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신에너지 쪽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국산화, 첨단 제조, 헬스케어, 신에너지, 방산 요 5개를 좀 보시면요. 사실 방산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아요. 네. ETF도 있기는 있는데요. 요거를 뭐 타이밍을 잡는다는 건 쉽지가 않고요. 국산화랑 첨단 제조가 비슷하게 기술주들이 좀 엮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봇 제조라든지 그리고 그러니까 국산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굉장히 심하니까 네네.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거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흐름에서 수혜받는 기업들이고요. 헬스케어랑 신에너지도 뒤에 가서 따로 조금 상세하게 소개를 한번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그 헬스케어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헬스케어를 그 중국에 헬스케어 관심 있으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헬스케어 좋았는데요. 지금 1년 6개월 정도 장기간 약세장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는 이 헬스케어 섹터가 지금 강세장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2018년도부터 중국은 대량 구매 정책이라는 것을 폈어요. 약품을 정부에서 입찰을 거는데 제일 싸게 입찰을 건 쪽을 약품을 사줘요. 대신 수량을 보장해줘요. 그 최근에 그 임플란트 그런 입찰했던 것도 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같은 다 맥락인 역할이 거- 되어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이게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인하율이 80에서 90%였는데 인하율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가격값을 90에서 80%까지 다운시켰어요. 아 우리가 100만 원짜리 그 약은 아니고 뭐, 의료기기다. 예, 그러면 뭐 90%가 10만 원에 막 입찰되고 이랬거든요. 아, 대신 네네. 뭐 10배를 사주고 그런 거죠. 네네. 병원에 넣으니까. 근데 이게 된 데는 문제가 없는데 입찰되지 않은 기업들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섹터별로 돌다 보니까 헬스케어 섹터 전반적으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인하율이 그래봤자 한 뭐 60%,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정이 좀 된 상태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간에 이제 UVL 리스트에 CRO 업체들을 넣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다 풀렸거든요, 지금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UVL 리스트에 또 넣을 것은 없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때 넣을 때 이제 핑계가 뭐 이제 실사를 하지 못하는 것들 뭐 네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CDMO 업체 같은 경우는 네네. 원재료가 그 항공 오염이 되게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선진국들은 손 안 대거든요. 지금 그래요? 미국하고 그런 쪽은 다 이제 그쪽은 잘 안 해요. 어. 지금 중국하고 인도가 이쪽 CDMO 원재료 쪽을 제일 많이 다룹니다. 네네. 그래서 밸류 체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 빼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요 ETF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게 512170이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ETF 커넥트라는 게 시작을 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중국 주식 살 때 다 스타 커넥트라는 걸로 상해나 심천종 사는 거거든요. 네네. 홍콩 증시 통해서 네. 지금 ETF도 이번에 열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왜 이 ETF를 가지고 왔냐면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최소 매수 가능 금액이 10,000원밖에 안 돼요. 원화로. 그리고 시가총액이 3조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986억 원이에요. ETF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그 호가 벌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네. 거래량 때문에. 근데 본토에 있는 ETF를 거래하시면 이런 걱정이 없다. 그래서 제가 이 ETF를 갖고 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태양광 섹터 같은 경우는 뭐 작년 하반기에 안 좋았습니다. 그때 뭐 주로 작용했던 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쭉 떨어지니까 이제 대세 하락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폴리실리콘이 업스트림 제일 상단에 있잖아요. 그쵸. 끝단에 모듈 가격까지 이제 곧 떨어질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 이제 고객들이 수주를 계속 미뤄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주가 좀 떨어지고 매출이 하락하는 게 있었는데 그 수주가 지금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이제 안정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다시 신에너지 태양광 쪽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15790이라고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제가 가져왔어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 그리고 제가 앞에 너무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일단 뭐 네. 좀 광범위하게 듣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거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의 소비가 정말 살아난다. 그럼 네네. 오히려 과창판이 좋을 거다. 이 과창판은 네. 이제 그 중국 지금 시진핑 3기에서 네. 밀고 있는 이제 자립. 이제 기술 자립이라든지 네네. 뭐 이제 그 로봇 관련된 이런 그 헬스케어 이런 쪽이 다 이쪽에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제가 한국 거, 중국 거, 홍콩 거, 미국 거 ETF 하나씩 갖고 왔어요. 네. 한국은 차이거에서 만든 거, 미래에셋에서 만든 ETF고요. 요게 그래도 제일 평균 거래 대금이 5억으로 높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수수료가 요거는 합성 ETF여서 제일 싸요. 제가 한국 ETF를 굳이 가져온 이유는 요거는 이제 퇴직연금에서 투자하시기에 좋으니까 퇴직연금에서 투자하시는 건 수수료가 또 낮아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과학 창업판 하나 가져왔고요. 두 번째 중국 요것도 이제 그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 보면 시가총액이 제일 커요. 8천억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가격도 12,000원으로 싸고 평균 거래 대금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호가가 제일 붙어 있습니다. 거래하기가 제일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 0.6% 그리고 홍콩,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것도 하나씩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이제 그 저희 뭐 보시고요. 이거를 그 본인이 갖고 계시는 그 달러라든지 통화에 따라서 한번 선택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이 이제 왜 액티브 투자로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흰색이 CSI 300이고요. 초록색이 상해 종합지수예요. 근데 이게 5년 차트거든요. 굉장히 크게 많이 오르지 못했죠. GDP 성장률이 아무래도 이제 옛날만큼 안 나오니까. 근데 빨간색은 헬스케어고 보라색은 시너지 섹터입니다. 근데 한동안 많이 올랐어요. 기억하시겠지만 전기차 ETF 4조 원까지도 이 ETF가 커졌다가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섹터조차도 지금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섹터가 정부 정책이라든지 어떤 이슈로 맞물리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그냥 바이 앤 홀드 이런 전략이 유효하지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를 액티브하게 그 순간순간에 맞게 섹터를 선정해가지고 종목을 선정하고 요런 이제 그 변화가 필요한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요거를 토대로 저희가 이제 자문 상품을 이제 그 국내 증권사들하고 론칭을 했거든요. 삼성증권, 그다음에 하나대투, 그다음에 현대차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요렇게 저희가 론칭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초상증권 하면은 그쪽에서 아시니까 뭐 본인들이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사용하시는 요런 증권사 중에 제가 지금 언급한 이런 증권사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거기 PB분들한테 초상증권에서 그 론칭한 랩 상품 가입하고 싶다 그쵸. 이렇게 하시면 가능하니까요. 또 하나대투는 요번 주까지 목표 전환 모집 기간이니까 뭐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길게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이번 GDP 성장률, 올해 GDP 성장률은 거의 5.5% 가까이로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동산이라면 사실 부동산은 지금까지 수요를 풀어줬다면 공급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인프라 투자는 또 계속 증가를 할 것이니까 그 부분도 긍정적이고 소매 판매도 지금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못 샀다면 본격적으로 살 수 있는 코로나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퍼지고 있지 않으니까 소매 판매도 긍정적일 것이고 CPI 증가율, PPI 증가율도 생각보다 돼지고기 가격을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 중국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가운데 짚어주셨던
정부 정책과 방향을 같이 하고 있는 국산화, 첨단 제조, 헬스케어, 신에너지 이쪽으로 ETF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소비와 관련해서는 일단 과창판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과창판은 이제 기술 쪽이죠. 기술 네. 중소형 성장주.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바삐 달렸어요. 네. 다음에는 너무 좀 시간 이렇게 많이 하려는. 조금 더 축약해서 그러니까 산샤댐 얘기는 하지 말걸 그랬어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